안녕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일정 연수 때문에 학교에 근무를 하지 못해서 학교에 출근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교육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예요. 지겹죠? 근데 좀 새로운 내용이에요. 코로나에 의심 증상이 있는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소통복통, 뭐 설사 이런 거는 뭐 워낙에 자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상시적으로 그런 아이들 있죠? 만성질환, 즉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염으로 예를 들면은 비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계속 선별진료소 가야 되나요?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증상이 있으면 전 어떻게 하나요? 학교 나올 수 있나요? 고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오늘 한번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우선 코로나의 의심 증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크게 5가지 종류로 선생님이 분류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발열 증상, 두 번째 호흡기 증상, 세 번째 소화기 증상, 네 번째 전신 증상, 다섯 번째 기타 증상 등으로요. 우선 발열 증상부터 볼까요? 사람의 체온은 정상이 몇 도죠? 36.5도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우리가 발열의 기준을 37.5도에 두고 있어요. 체온이 37.5도가 넘어가면 발열이 있다 라고 하고요. 고열 같은 경우에 38도 이상을 말하죠. 이 체온은 어떻게 이렇게 정해지는 거냐면 여러분들 뇌에 보면은 여기 밑에 볼록 내려온 폭이 있을 거예요. 앞에 사진 올릴게요. 그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빈추가 있어요. 거기에 셋포인트,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점이 우리의 몸을 36.5도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이 36.5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 물질, 즉 염증 유발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에 의해서 상향 조정돼요. 그러니까 원래 36.5도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이게 뭐 38도가 됐다. 그러면 내 현재 체온이 36.5도면은 어때요? 정상 체온보다 1.5도 낮은 걸로 뇌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 열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바로 발열, 염증, 통증을 유발하나 한 가지 순기능이 있어요. 점막의 재생을 증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NSAID라고 하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대표적으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타이레놀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사실 소염 효과는 거의 없어서 뭐 이거를 따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말은 워낙에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뭐 여러분들 자주 먹는 뭐 그 뭐였죠? 일본에서 직수입해온 그 진통제 있죠? 그리고 뭐 액상형 뭐 진통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 너무 과도하게 억제된 나머지 폐열, 항염, 진통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장기간 복용 시에는 위장관 점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기약 또는 두통약을 처방받을 때 소화제 계열, 그러니까 위장관 점막 보호제를 처방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발열 증상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발열감, 열은 없어요. 현재 내 체온은 36.5도예요. 체온기로 측정해보니까. 그런데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재면 없어요. 그쵸? 이것도 지금 의심 증상이 들어가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 셋포인트가 내 지금 현재 체온보다 왜 그러냐면 내 체온이 지금 셋포인트보다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체온이 만약에 37도예요. 근데 내 셋포인트는 36.5도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체온이 내 정상 기준보다 0.5도 높으니까 당연히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게 바로 발열감이에요. 그리고 오한이라는 게 있어요. 칠링 사인이라고 하는데 셋포인트가 상향 조정됐어요. 만약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38도가 됐다고 해요. 그럼 내가 1.5도를 더 올려야 되죠. 열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쉬버링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육의 불규칙적인 연축이라고 하는데
막 부르륵 떨려요. 여러분들 왜 겨울철에 소변 보고 나면은 몸이 부르륵 떨죠? 왜냐면 소변이 나간 만큼 내 체온을 열을 뺏겼기 때문에 그 열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근육이 부르르 떨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네. 이때 느껴지는 느낌? 네. 춥다, 쓸쓸하다, 쓸쓸하다, 쌀쌀하다죠? 네. 쌀쌀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한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발열 증상의 대표 질환이 뭔가 하니 결국 갑상선 질환이에요. 열과 관련해서는. 이외에도 수많은 질환이 있겠지만 갑상선 질환만 다루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갑상선 질환 유병률이 꽤 높은 축에 속해요. 그 원인으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예를 들거든요.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하고 그때 그 편서풍을 타고서는 한국으로 이 방사성 물질들이 유입이 됐고 그 유입된 물질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축적이 돼서 주로 40, 50대 여성분들이 지금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갑상선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뭐 티로신 같은 거. 그래서 T3,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있는데 얘네가 기초 대사에 관여를 해요. 기초 대사. 그렇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었다. 즉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었기 때문에 기초 대사가 너무나도 항진된 거예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선생님은 먹으면 먹는 대로 족족 살이 찌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먹는 대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불같아요. 막 변덕스럽고 또 뭐 각종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뭐 눈알이 튀어나온다든지 안구 돌출증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건 기초 대사가 너무 과도하게 항진되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서 발열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또는 뭐 갑상선 종양이 있어가지고 갑상선을 전부 다 절제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겠죠. 이러면은 기초대사량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피곤해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하고 의심 증상은 오한, 피로, 권태감, 소화불량 등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호흡기 증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기침과 호흡곤란이 많이 발생하는 기침이 주로 많이 생기죠. 기침 콧물. 네. 그래서 이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천식이에요. 천식이 뭐냐면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같은 염증 매개 물질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염증 유발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니까 어때요? 네,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특히나 기관지를 수축시키고 그쵸? 여러분들의 기관지를 계속 경련을 일으키고 점액이 분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여러분들의 에어웨이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막혀가거든요. 그래서 그 좁아진 기관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니까 쌕쌕거림이라고 하거든요. 휘파람 부는 소리가 나요. 청진을 해보면 실제로. 그리고 뭐 기침, 호흡곤란, 뭐 저산소증에 의한 청색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만성질환이잖아요. 네, 간단하게는 이게 우리 MDI 네뷸라이저라고 해서 정량 분무기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걸 담아놓은 그 흡입기인데 입에다 대고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짜줘요. 그러면은 우리 폐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숨을 잠깐 참아주면은 다시. 그래서 MDI 네뷸라이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흡입기를 통해서 이 천식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천식은 아토피성 질환으로 분류되거든요. 아기 때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천식이 있고 그보다 나이가 들게 되면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죠. 이 비염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바로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죠. 네. 주 증상 콧물, 코막힘이에요. 천식과 비슷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코에 분포한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이 많이 공급되겠죠. 그러니까 점막에서 네요 액체가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콧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이 충혈되고 그리고 점막이 부풀어 오르니까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콧물, 코막힘 등이 나타나요.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엔 1세대 항히스타민제, 땡땡라민으로 끝나는 약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페니라민이라든지 북시라민이라든지 디페니드라민이라든지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은 항히스타민 작용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좀 억제되는데 문제는 얘가 BBB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해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네, 이거를 통과해서 대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작용, 즉 졸음이 유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염약,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는 게 바로 이 항히스타민제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졸음 부작용을 개선한 게 2세대 항히스타민이에요. 항히스타민제예요. 네. 땡땡 리진으로 끝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세티리진 같은 거. 여러분들 지르텍으로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졸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했어요. 왜? 이 약물이 BBB,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개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주 먹는 게 뿌리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 게 슈도에페드린과 스테로이드예요. 네.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엔 코의 점막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니까 점막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점막이 좀 건조해지겠죠? 네. 그래서 비염 증상이 개선이 되는 대신에 이거를 너무 장기간 먹으면 그러니까 2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반동성 충혈이라고 해서 항상 영상 찍을 때 종이 친다. 그쵸? 무시하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혈관이 너무 수축하다가 어느 순간 나 더 이상 수축 안 할래 이러고 확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동성 충혈이라고 해서 오히려 비염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코에 있는 혈관만 수축시켜야 되는데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여버리다 보니까 졸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슈도에페드린.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계속 말했죠. 장기간 사용하면 안 좋다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 코에 뿌리는 약들 있죠? 땡땡리딘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도 설명서 자세히 보시면은 특정 약품들은 일주 이상 쓰면 안 됩니다. 2주 이상 쓰면 안 됩니다라고 복약 지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약 지도서를 반드시 명심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쓰게 되면은 쿠싱 신드롬이라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소화기 증상을 배워볼까요? 네, 소화기 증상은 대표적으로 오구설이라고 불리는 식중독의 대표 증상이 있는데요. 네, 오심이 뭐냐면 속이 울렁거리고 맥거리는 거예요. 구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죠? 위에 있던 음식물이 웩 하고 입 밖으로 분출되는 거죠. 그리고 설사는 항문을 통해서 수분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그 변이 주르륵 흐르는 거죠. 네. 그래서 수분기가 낭낭한 변이 나오는 거. 이게 설사죠. 이렇게 오구설 3중 세트가 바로 이 소화기 증상의 대표적인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코로나 의심 증상인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자,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역류성 위식도 질환이라고 해요. 가스트로에소파길 리플럭스 디지즈 해서 GERD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증상으로는 속쓰림과 기침. 그래서 이 역류성 위식도 질환이 왜 생기는 거 하니 식도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식도가 있으면 위가 있겠죠? 여기 위에 있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잡아주는 괄약근이 필요해요. 그걸 LES,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이 약해져서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계속 역류하는 거예요. 식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막 속이 막 뭔가 답답하고 뭔가 올라오는 것 같고 입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뭔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 위산의 역류에서. 네, 이런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밥을 먹고 나서 나타나요. 밥을 먹고 나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완화하는 방법, 물이나 제산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네. 또는 약물, 뭐 발사네콜 같은 콜린성 제제들이 있고요. 뭐 이런 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만약에 보건계열, 보건의료계열로 가게 되면 배울 거예요. 그때 배우시면 되고, 네. 또는 수술로 이 하부식도 관략근 주변에 튜브를 감싸주어서 강제로 쪼이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치료도 가능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로 체중을 감량하라고 해요. 그쵸? BMI 18.5에서 23 사이 유지해야 되죠. 네. 그리고 식이요법, 지방, 술, 담배, 커피, 초콜릿, 오렌지 주스, 맵고 짜는 술 피하고. 뭐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자,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의 대표적인 선행질환이에요. 네. 이게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복통, 설사, 발열, 피로감 등이 나타나요. 뭐냐면 유전성 질환이에요. 네. 유전적 인자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대장 전체가 다 염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 바로 위에 직장이 있죠. 직장 바로 위에는 S상 결장이 있죠. S상 결장 위에는 하행 결장, 그리고 행행 결장, 여기 상행 결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보통 하행 결장까지 직장에서 하행 결장까지 다 염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염증이 점막을 막 침윤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출혈이 있고 혈변을 보겠죠. 피 묻은 변이 나오고 그리고 설사가 주로 나타나요. 그리고 복통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오심, 구토, 식욕부진 같은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요. 치료는 방법이 딱히 뭔가 없어요. 음식 조심하고, 그쵸?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수염제를 처방받아서 먹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돼요. 네.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계속 먹어야 되고, 이거는 완치는 불가능해요. 만성 질환이니까요. 자,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게 있어요. Irritable bowel syndrome인데 특징적인 게 복통과 설사예요. 되게 자주 앓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만 해도 꽤 많은 아이들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롬2 진단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하는데, 자, 지난 12개월 중 지난 1년간 12주 이상 연속적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이때는 뭐 이틀 아프고 이때는 3일 아팠고 막 이래서 합친 게 12주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복통이나 복부 불쾌감이 있으면서 다음 세 가지가 있을 때요. 배변 후 증상 완화. 그러니까 배가 아팠는데 똥을 싸니까 복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배변 횟수의 변화, 막 배변이 막 더 자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배변 횟수가 많아지거나 또는 배변 양상의 변화, 즉 뭐 설사가 나왔다, 중성변이 나왔다, 설사가 나왔다, 변비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배변 양상의 변화가 있을 때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예요. 가스 형성을 피하는 음식을 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스 형성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서 조절하는 거죠. 이때 이 키워드 절대 잊지 마세요. 저포드맵 식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를 형성하는 음식물과 가스를 형성하지 않는 음식물을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포드맵 식이라고 하는데 꼭 네이버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피할 거는 피하세요. 네, 대표적으로 안 좋은 거 뭐 콩 같은 거 있죠. 발효 음식이나 유제품이나 이런 거. 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두통이에요. 두통. 네, 선생님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이 두통. 쌤이 아마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두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너무 심하게 아픈 나머지 쌤은 눈알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아파요. 네, 눈까지 아프니까. 그 두통까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통이라고 하면은 자, 머리가 아파요 그냥 이러죠. 근데 아픈 게 양상이 다 달라요. 우선 첫 번째 편두통이에요. 머리에 띠를 조인 듯이, 그러니까 우리 손오공 금고아 알죠? 네, 그게 쪼이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관자놀이가 지끈지끈거리고 막 팡팡팡팡 뛰는 것처럼 아픈 거, 이게 바로 편두통이에요. 그리고 긴장성 두통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목덜미 있죠? 여기부터 뒤통수 뭐 앞까지 해가지고서는, 잠깐만요, 마스크가 벗겨져서 아이고,
실수로 마스크가 벗겨졌을 땐 말하지 않는 거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목달부터 여기 측두, 그리고 후두, 전두, 앞에 이마까지 어긋하게 아파요. 뭉친 듯이. 네, 이게 바로 긴장성 두통이에요. 그리고 심락성 두통이란 게 있어요. 이게 응급 상황에 준하는 두통이거든요. 뭐냐면 박동성 통증이 생겨요. 근데 뇌가 쪼개질 것 같아요. 뇌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뇌가 쪼개질 것 같고요. 그리고 눈알이 막 엄청나게 아파요. 막 쥐어짜들 막 뭔가 주먹으로 치는 것 같고 쑤시는 것 같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아픈 나머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결막이 충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루관, 눈과 코를 이어주는 이 관을 통해서 이 눈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코를 계속 헐쩍여요. 그리고 얼굴 앞면 반쪽 또는 전체가 막 다 아파요. 이런 게 바로 진락성 두통이고요. 이게 심할 경우에 응급실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진통제, 우리가 자주 먹는 뭐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이런 걸로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두통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두통을 어디에서 전문으로 보냐면 내과보다도 신경과예요. 신경정신과 아니라 신경과. 정신과가 아니라 신경과. 아시겠죠? 신경과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약물을 처방해 줄 거예요. 뭐 진통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베타 차단제 같은 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두통으로 이 베타 차단제,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제죠. 이거랑 신경 안정제를 같이 복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따 말해줄게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카페인, 술, 담배 피하고. 가능한가? 네.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기. 안 받고 싶다, 그쵸? 제발 온라인 수업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자. 그리고 두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진통제를 먹을 때 남용은 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러니까 뭐 두통이 시작하기 직전에 또는 시작한 직후에 바로 진통제를 먹고 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약 한 3, 4시간까지도 걸려요. 근데 막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여러분들 다시 와서 선생님 약 먹었는데 안 사라져요. 약 주세요. 그래서 그래 또 먹어 이러고 주고 선생님 두 알 먹었는데도 아직도 아파요. 또 주세요. 이러고 또 3알 먹고 이러면은 이게 바로 대표적인 약물의 남용 사례죠. 이렇게 남용하면 안 돼요. 두통은 시작하기 직전 본인이 잘 알죠? 그리고 또는 시작한 직후에 바로 즉시 약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건실에 있는 이런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가 안 듣는다 그러면은 바로 신경과에 가가지고서는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도록 하셔야 해요. 알겠죠? 자, 이제 전신 증상 중에서 어지러움이 있어요. 어지러움 하니까 뭔가 좀 애매하죠? 이 어지러움이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현기증, 디즈니스라고 하거든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 별이 보이고 막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현기증이에요. 그리고 현훈, 벌티고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한쪽 방향으로. 막 왼쪽으로 도는 느낌, 뭐 오른쪽으로 도는 느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느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8 뇌신경 있죠? 전정 와우신경 또는 옛날 용어로는 청신경. 이런 것들이나 또는 손해에서 우리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죠. 이 손해에 장애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나요. 팔이가 앉아가지고 그리고 현기증은 주로 빈혈일 때 나타나겠죠. 혈색소가 부족한 거 바로 빈혈이죠. 아네미아. 혈색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달라붙을 적혈구가 부족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우리 특히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저산소증에 의해서 어지러워져요. 그렇죠? 빈혈.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증상으로는 현기증, 실신, 혼돈, 의식의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게 지금
갑자기 생겼죠. 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네, 그래서 급격한 체위 변화식. 그러니까 뭐 누워있다가 일어난다, 쪼그란다 했다 일어난다 이러면은 갑자기 어때요? 피가 다리에 쏠려 있죠? 이 다리에 쏠려 있던 피 때문에, 자, 뇌로 갑자기 일어나면은 혈액이 아래로 쏠리면서 뇌로 피가 덜 가겠죠? 뇌에 피가 부족해지니까 순간적으로 실신해 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심한 경우는 변을 보다가도 기절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이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떤 학생들이 문 두들기고 막 넘어가서 문 열고 했는데 딱 열렸는데 그 남학생이 변을 보는 자세로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에서 맥박 체크를 해보니까 맥박이 뭐 분당 한 40회 뛰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날 뒤집어 보니까 다행히 동공반사는 있었고 핸드폰 플래시로 이제 동공반사를 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는 미주신경소 실신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119 태워놓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옵저베이션 하다가 119 구급대원한테 얘 뭐 지금 뭐 바이탈 사인은 이렇고요, 뭐 그래서 의식은 이렇고요, 아마도 미주신경소 실신인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왔거든요. 네. 이거 치료 방법이 저도 지금 대학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딱히 없어요. 뭐 심하면 약을 먹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저는 뭐 근력 운동하라고, 그쵸. 근력 운동. 너무 힘든데, 이제, 선생님도, 와우, 빡빡이 아저씨야를 좀 많이 보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이제 쓰러지면 안 되니까. 네, 매일 아침마다 쓰러지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그쵸? 자, 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죠? 네, 뭐,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전신 증상, 뭐 기타 증상은 그냥 빼고요. 기타니까 뭐 후각 이상, 미각 이상 이런 거는 뭐 본인들이 더 잘 알죠. 왜 나타나는지 이유는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뇌신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킨대요. 뇌신경에. 그래가지고 후각과 미각에 변화가 나타난대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증상은 끝이고, 방학전 마지막 주였는데 선생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 2학기 때는 이제 우리 약속했던 대로 2학기 내내 성교육으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방학 사람들 많은 곳 가지 말고 해수욕장도 웬만하면 피하고요. 알겠죠?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놀하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같이 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개학 후에 봐요. 안녕.